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그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나라로 한국이 지목됐습니다. 한국이요? 중동 원유의 목줄 잡힌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컨퍼런스장에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온 숫자들이 하나씩 틀리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란도 꿈쩍하지 않던 협상판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에너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칼로웨이입니다. 저는 매년 2차례 국제에너지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취약성과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봄 컨퍼런스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시나리오, 그리고 각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수십 개국의 원유 수입 데이터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전략 비축유 규모, 대체 수입처 확보 여부, 해상 수송로 다변화 수준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나라별 취약성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 맨 위에 올려놓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분야를 30년 가까이 연구해온 동료들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그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건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는 교과서 수준의 상식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장에서 제가 한국을 최고 취약국으로 지목했을 때 청중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당연하다는 듯 메모를 적는 사람들, 그리고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그렇지, 한국은 답이 없지라고 속삭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한 동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럽 최대 에너지 컨설팅 기관 출신의 베테랑 애널리스트였는데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봉쇄가 사흘만 이어지면 한국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할 것이고 일주일이면 주유소 앞에 줄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두 손 놓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며칠 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으로만 다뤄왔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해협이 봉쇄됐고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이미 작성해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들. 첫 번째 항목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요.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편견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날 저녁,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해군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을 시도하는 선박은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고,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란 외무장관이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상업용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연구소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국제 유가 선물 차트를 열어놓고 숫자가 치솟는 것을 지켜봤고, 또 누군가는 영국 해사 무역기구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피격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실질적인 위협 구역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란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회의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경 대응을 선택하자니 이미 진행 중인 2차 종전 협상이 완전히 틀어질 위험이 있었고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자니 이란의 봉쇄를 사실상 묵인하는 꼴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인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란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상을 대표하는 이란 의회 의장은 국영 TV를 통해 공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봉쇄에 대해 어리석고 무지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여지없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말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적대해왔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물러설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물러서면 이란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고 이란이 물러서면 혁명 수비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양쪽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0년간 중동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해온 저의 눈에는 이 교착 상태가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이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제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니는 나라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제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실제 수치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수정하면 또 다른 숫자가 맞지 않았고 그 숫자를 고치면 또 다른 항목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처음 느끼는 불편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사람입니다. 30년간 에너지 안보 분석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데이터를 대충 훑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실제 수치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즉각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했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일을 30년간 해온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국의 전략 비축유 규모였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적어놓은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회원국들에게 최소 90일치 석유 순수입량에 해당하는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이 이 기준을 겨우 맞추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 보유량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을 한참 넘는 수준이었고 이는 웬만한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처음엔 수치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마다 전략 비축유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산정 방식을 맞춰서 다시 계산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제가 보고서에 적어놓은 것보다 훨씬 두터웠습니다. 봉쇄가 시작된다고 해서 사흘 만에 공장이 멈추고 일주일 만에 주유소가 텅 빈다는 제 시나리오는 이 수치 앞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유 수입처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실제 수치를 보니 제 예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물론 중동이 한국의 원유 수입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한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수입처를 체계적으로 다변화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도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고 호주와 카타르, 카나다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상당했습니다. 중동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비중이 제가 보고서에 적은 수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최고 취약국으로 분류한 가장 큰 근거 두 가지, 즉 전략 비축유 부족과 중동 의존도 과다라는 전제가 실제 데이터 앞에서 생각보다 훨씬 약한 논거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컨퍼런스에서 단정했던 것처럼 봉쇄 사흘이면 공장이 멈추는 나라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단순히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 리스크를 의식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일관되게 공급망을 분산시켜왔다는 흔적이 데이터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조용한 준비의 흔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그저 에너지 수급 문제의 수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 외교부 관련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중이었고 외교 동향은 제 전문 영역과 조금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시점에 한국 외교부가 조용히 이란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큰 의미 없는 외교적 제스처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정도 규모의 나라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서 중간 규모 국가의 외교적 접촉은 대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의 행보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다가 저는 눈에 띄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이란과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유지해온 나라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서방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관계를 사실상 끊거나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경제적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관리해왔다는 흔적이 여러 자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외교에서 채널이란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뢰의 최소선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일심받기 마련이지만 채널이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수십 년간 쌓아온 적대감이 있고 이란은 미국에 대해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쪽의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에 대해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편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온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란과 경제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제재 국면에서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고 최소한의 접점을 살려온 것이 이 순간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이란 접촉 관련 보도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측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날이 선 공개 발언으로 맞받아치던 이란이 한국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에너지 데이터에서 발견한 전략 비축유 규모와 수입처 다변화 실적, 그리고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란과의 외교 채널.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합되는 순간 뭔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의 전모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30년간 당연하게 믿어온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데이터와 외교 채널에 이어 군사적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제가 얼마나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청해부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청해부대의 실체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청해부대는 단순한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해군 전력이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한 이력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 연합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 구역을 설정하고 자국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전 수칙을 갖춘 채 파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 행동을 미국 주도의 틀 안에서만 수행합니다. 미국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군사 판단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나라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을 훌쩍 초과하는 전략 비축유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다변화된 에너지 수입처. 둘째,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경제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유지해온 유일에 가까운 위치. 셋째, 미국의 지휘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청해부대의 실질적 역량.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전혀 다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압박과 봉쇄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이란이 원하는 것은 명분 있는 출구입니다.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봉쇄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이란 경제도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란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을 지키면서도 봉쇄를 풀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을 통하면 이란은 굴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유럽을 통하면 미국의 압력을 우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통하면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미국 쪽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란이 한국과의 접촉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한국이라는 채널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을 최고 취약국으로 분류한 첫 번째 항목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표면만 보고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라는 숫자만 봤습니다. 그 뒤에 한국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에너지, 독립성과 외교적 독자성, 그리고 군사적 독립 역량이라는 삼각 구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취약국으로 분류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위기에 개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해제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란 의회 의장이 국영 TV에 나와 최종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공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은 완전한 교착 상태였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장기 봉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쇄가 풀렸습니다. 저는 즉각 관련 보도를 전부 열어봤습니다. 이란의 공식 발표문을 확인하고 각국 언론의 보도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쇄 해제의 배경에 제3국과의 물밑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제3국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3국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수십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고도 풀지 못했던 봉쇄 문제가 어떤 공개적인 강압도 없이 갑자기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봉쇄를 풀었는지를 두고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경제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란 내부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도 결정적인 한 가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후 외교 소식통을 통해 구체적인 내막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이 봉쇄를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측에는 이란이 체면을 지키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중재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막을 확인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유지해온 수년간의 조용한 준비, 청해부대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군사행동 능력, 그리고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란의 봉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란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았고 미국에게 양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했습니다. 국제에너지, 리스크 평가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분류를 바꾸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한국이 리스크 평가 목록에서 조금씩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수급 안보 측면에서의 재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에서 보여준 외교적 독자성과 중재 능력이 국제사회의 인식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로만 분류됐던 나라가 문제 해결의 핵심 행위자로 재평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과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최고 취약국으로 발표하던 제 모습, 동료들과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던 장면, 그리고 한국이 그저 강대국들의 싸움에 끌려다닐 뿐이라고 확신하던 그 오만한 판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숫자에만 기대고 있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컨퍼런스장에 섰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한국을 호르무즈 봉쇄 최고 취약국으로 단정하며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엔 제 손에 수정된 보고서가 들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을 통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오판을 인정한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몇 달 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했던 말. 봉쇄 사흘이면
공장이 멈추고 일주일이면 주유소가 텅 빌 것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했던 말을 청중 앞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라고요. 청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고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번에 더 크게 틀린다는 것을 저는 3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발표에서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3가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라는 표면적인 숫자 뒤에서 수년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 이상으로 쌓아왔고 수입처를 체계적으로 다변화해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둘째는 군사적 독자성이었습니다. 청해부대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단순한 해군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나라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셋째는 외교적 독자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유지해온 한국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정쩡한 줄타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정쩡해 보이는 줄타기가 이번 위기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서로에게 할 수 없었던 말을 한국이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줄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한 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호르무즈 봉쇄 취약국 목록에서 영구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수급 안보 측면에서의 재분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국제 에너지 안보 지형에서 피해국이 아닌 중재자,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 재정의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몇몇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다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 발표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취약국으로 분류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쌓았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쌓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청해부대의 역량을 키우고 이란과의 채널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조용한 준비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결합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한국은 세계가 풀지 못한 매듭을 풀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호르무즈 위기에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 한국. 30년 경력 중 가장 빠르게 써내려간 보고서였습니다. 줄거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가 선언되던 날, 미국 국제에너지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칼로웨이는 한국을 세계 최고 취약국으로 단정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략 비축유 규모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실적이 자신의 보고서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유지해온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청해부대를 통한 독자적인 군사작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도 이란도 풀지 못한 협상 교착 상태에서 한국은 조용히 양측을 중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해제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세계가 피해자로만 봤던 나라가 강대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위기를 풀어낸 것입니다. 제임스 칼로웨이는 다시 컨퍼런스 무대에 올라 한국을 취약국 목록에서 영구 제외한다고 공개 선언하며 30년 경력의 오판을 인정합니다.